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단순한 농담일까요? 우리 본성의 솔직한 고백일까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옆집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알아눕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족함이 아닌 비교가 만든 지옥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했고 논밭이 사방 십리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부자로 태어나면 평생 걱정이 없겠구먼. 김진사 댁은 3대가 복을 타고났어? 하지만 김진사의 얼굴에는 좀처럼 웃음이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옆집에는 최 씨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최 씨는 가난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 살며 그를 가르쳐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풍수를 보러 온 지간이 최 씨의 집터를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 집터는 명당이오. 비록 지금은 가난하나 자손 대대로 현인이 나올 터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를 축하했습니다. 아니, 최선비 집이 명당이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먼. 가난해도 복이 있으면 자손이 잘 되는 법이지. 그날 이후 김진사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쌀밥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옆집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그는 잘 차려진 수라상 위에서 악취를 맡았습니다.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크고 재산도 많은데 내 집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가? 저 가난뱅이 집이 명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김진사는 밤마다 최 씨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웃는 게 나를 비웃는 것 같구나. 김진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집안의 쌀이 아무리 많아도 옆집의 명당이라는 한마디가 그의 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진사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진사는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최 씨 집에 손님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릴 때마다 김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집도 복이 많지 않소. 자식들 다들 건강하고 곳간에는 먹을 것이 넘치는데 왜 그리 시름에 잠겨 계시오? 김진사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몰라. 우리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집이 명당이라면 결국 우리보다 위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오. 당신은 가만히 나 있어. 결국 김진사는 마을의 무당을 불러 물었습니다. 명당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 무당은 말했습니다. 진사님, 그런 일은 하늘이 용서치 않습니다. 저 집터를 망가뜨려야 하오. 저들이 무너져야 내가 편안해질 것이오. 방법만 가르쳐 주시오. 결국 무당은 입을 열었습니다. 집터의 기운을 끊으려면 마당 한가운데 흉물을 묻어야 합니다. 죽은 짐승의 뼈나 깨진 그릇 같은 것을 말입니다. 어느 달 없는 밤 김진사는 직접 자루를 메고 최 씨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자루 안에는 죽은 개의 뼈와 깨진 항아리 조각, 그리고 무당이 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씨 집 마당 한가운데에 구멍을 파고 흉물을 묻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들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이 마을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될 것이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씨의 아들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반면 김진사의 집에는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고 창고에 불이나 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김진사 자신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김진사는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을 부인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최 씨 집 마당에 흉물을 묻었소. 부인이 울며 물었습니다. 영감, 왜 그런 짓을 하셨소? 우리 집도 충분히 잘 살지 않았소.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저들이 가진 것 때문에 한순간도 편안하지 못했소. 내 배를 채운 것은 쌀이 아니라 저들과의 비교였소. 그 비교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거지나 다름없었소. 김진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왜 이토록 괴로워했을까요? 그에게는 큰 집이 있었고 넘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건강했고 평생 굶주릴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행복의 기준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가졌는가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부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저런 차를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러움은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감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도 명당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명당을 망가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적 시기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라고 말하지만 김진사가 느낀 것은 정확히 시기심이었습니다. 질투는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지만 시기심은 남의 것을 망가뜨려서라도 내 열등감을 지우려는 도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무너져야만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고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렸을 때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거 다 가짜일 거야. 실제로는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최 씨의 마당은 SNS의 피드와 같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호화로운 휴가, 명품 가방, 행복한 가족 사진이 우리 마당에 흉물을 묻게 만듭니다.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속으로는 금방 헤어지겠지, 다 빚을 거야 라고 중얼거린다면 당신은 이미 김진사의 자루를 손에 든 셈입니다. 왜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할까요? 상대방이 무너지면 나는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김진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최 씨 집 마당에 흉물을 묻으며 웃었습니다. 최 씨가 무너지면 자신이 다시 이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무너진다고 해서 김진사의 창고에 쌀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진사의 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교 대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실수를 하거나 몰락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 깊은 곳에는 김진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진사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적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나는 불행해지고 누군가 나보다 못하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김진사는 넘치는 쌀을 보며 행복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최 씨와 비교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그가 파괴한 것은 최 씨의 명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며 안도한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도합니다. 그래, 안 됐다. 힘들겠네. 다행이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 당신이 잘 될 때 축하 대신 깎아내린다. 당신이 승진했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운이 좋았네. 요즘 그 자리 경쟁 없었나 봐. 뭐, 너 정도면 당연하지. 별거 아니야.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뜻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늘 비교하고 순위를 매긴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모든 주제가 비교로 이어집니다. 너 월급 얼마야? 너희 집 평수는? 너희의 성적은?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라고 느껴지면 안도하고 아래라고 느껴지면 불쾌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비교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는 얼마나 벌어?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주제를 바꾸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하면 방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으면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와의 경주가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본능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옆집의 명당을 시기하느라 내 집의 햇살을 놓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김진사는 곡간 가득한 쌀을 보지 못하고 옆집 담장만 바라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창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의 마당이 아니라 그것을 보십시오. 이상 생각 여백이었습니다.